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다. 남편 민준이 바람을 피우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 든 것은 바로 그때였다.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저 사소한 신호들이 하나둘 모여 불길한 그림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을 뿐이다. 나는 강남의 우리 아파트 부엌 식탁에 앉아 이미 오래전에 식어버린 차를 젓고 있었다. 우리의 12년 결혼 생활은 우리가 첫 신혼집에 들일 가구를 함께 고르던 그 원목 가구처럼 항상 견고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함께 쌓아 올린 모든 것의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서울의 대기업 팀장인 민주는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다. 처음에는 프로젝트 때문에, 그 다음에는 회식 때문에, 마지막에는 올림픽대로가 막혀서라는 핑계를 댔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되뇌었다. 하지만 다른 것도 변했다. 그가 휴대폰을 항상 화면을 뒤집어 놓는 방식, 어떤 전화를 받기 위해 베란다로 나가는 모습, 그리고 하루 일과를 자세히 물을 때 내 눈을 피하던 그의 눈빛까지. 수진아, 그냥 당신 생각일 뿐이야. 내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조심스럽게 말하면 그는 대답했다. 네가 예민한 거야. 동네 도서관에서 너무 과로하는 거 많이 해준 거 아니야? 어쩌면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로맨스 소설과 추리소설이 가득한 책장 사이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동네 도서관에서의 일이 잊지도 않은 드라마를 상상하게 만든 것일까? 책을 너무 많이 읽으면 상상력이 위험할 정도로 커질 수도 있다. 그날 저녁, 민준이 샤워하는 동안 그의 휴대폰이 탁자 위에서 진동했다. 나는 한 번도 그의 메시지를 훔쳐본 적이 없었다. 신뢰가 관계의 기본이라고 믿었으니까. 하지만 이번에는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내 손을 이끄는 것 같았다. 화면에는 하연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메시지는 짧았다. 보고 싶어. 우리 언제 다시 만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하연은 민준과 함께 일하는 동료였다. 1년 전 회사 야유회에서 만난 적이 있었다. 완벽한 화장을 한 키 큰 금발의 여자였고 그 웃음소리는 내 남편의 귓가에 너무 오래 맴돌았다. 나는 휴대폰을 원래 있던 그대로 내려놓았다. 식탁에 내 자리로 돌아오자 온몸으로 한기가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민준이 욕실에서 나왔을 때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에게 미소를 지었다. 차 한잔 하겠냐고 물었다. 그는 피곤해서 자야겠다며 거절했다. 그리고 내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한때는 다정하게 느껴졌던 그 행동이 이제는 배신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그의 옆에 누워 그의 고른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며 서울을 하얀 수해처럼 덮고 있었다. 우리가 함께 보낸 모든 시간을 생각했다. 경주 불국사 앞에서 그가 청혼했던 여행, 제주도의 작은 펜션에서 올렸던 우리의 결혼식, 대구에 계신 시부모님 댁에서 보냈던 주말들, 그리고 나중에라며 미루었던 아이 계획까지.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까? 그는 정말로 나를 사랑한 적이 있기나 했을까? 아니면 우리가 함께 만든 삶에 그냥 실증이 난 걸까?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싹트는 것을 느꼈다. 바로 결심이었다. 아직 그에게 내 의심을 털어놓을 준비는 되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먼저 확신이 필요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아야만 했다. 앞으로 닥칠 일에 대비해야 했다. 어둠 속에서 다음 단계를 계획하며 방 안을 응시했다. 우리의 결혼을 위해 싸워야 할지 아니면 내 자신의 존엄을 위해 싸워야 할지 아직 알 수 없었다.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가 나를 어리석고 순진한 아내로 만들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보다 훨씬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 서울의 12월은 나에게 항상 마법 같았다. 명동의 크리스마스 조명, 인사동 거리의 뱅쇼 냄새, 쇼핑몰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캐럴까지. 하지만 이번 12월은 달랐다. 나는 유령처럼 도시의 거리를 헤맸고 기계적으로 일상적인 의무를 수행했지만 생각은 오직 한 가지, 아직 확신할 수 없는 진실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하연의 그 메시지 이후로 나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민주는 향수를 더 자주 바꿨다. 결혼 생활 내내 맥주를 마시며 TV로만 스포츠를 보던 그가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했다. 갑자기 외모에 신경 쓰기 시작했다. 새로운 셔츠, 더 유행하는 안경, 심지어 미용실 방문은 반년에 한 번 하던 것에서 매달 하는 의식이 되었다. 잘 보여야지 경쟁이 치열하잖아. 내가 이런 변화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말했다. 젊은 놈들이 바짝 뒤쫓아오고 있다고. 그의 회사는 탄탄했고 그의 입지는 확고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믿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갑작스러운 변화의 필요성은 어디서 온 것일까? 누구를 위해 그렇게 노력하는 걸까? 수요일 저녁 그를 놀라게 해주려고 그의 사무실로 찾아갔을 때 그 답을 알게 되었다. 로비의 크리스마스 트레이는 불빛으로 반짝였고 나를 안면으로 아는 경비 아저씨는 문제없이 나를 들여보내 주었다. 저녁 18시가 넘은 시간이라 대부분의 직원은 이미 퇴근한 후였다. 민준 팀장님요? 아직 2층 회의실에 계십니다. 경비 아저씨가 윙크하며 말했다. 나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명동의 유명 도넛 가게에서 산 도넛이 담긴 종이 가방을 손에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팀장님과 사서가 되기 전, 일상과 하연이 나타나기 전, 그냥 민준과 수진이었던 좋았던 옛 시절을 그에게 상기시켜 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회의실은 블라인드로 가려진 유리벽으로 되어 있었다. 문에 도착하기도 전에 목소리가 들렸다. 민준의 낮고 익숙한 목소리와 더 높은 톤의 여자 웃음소리. 나는 멈춰섰다. 그 웃음소리에 담긴 무언가, 너무나 친밀하고 자유분방한 그 느낌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나는 살짝 열려있는 문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내가 본 것은 영원히 현상된 사진처럼 내 기억에 새겨졌다. 민준과 하연은 회의용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너무 가까워서 어깨가 맞닿을 정도였다. 그들 앞에는 서류가 놓여 있었지만 그들은 서류를 보고 있지 않았다. 한때 민준이 나를 바라볼 때 보았던 그런 갈망의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손은 그녀의 허벅지 위에 놓여 있었고 그녀의 머리는 곧 그의 어깨에 기댈 것처럼 그에게 기울어져 있었다. 이제 그만 그녀에게 말해야 해. 하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 더는 이렇게 못해. 알아? 민준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그럼 우리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다. 벌써 거의 1년이야, 민준 씨. 거짓말과 숨바꼭질에 1년. 이제 지쳤어? 나는 메스꺼움을 느끼며 뒤로 물러섰다. 1년. 꼬박 1년 동안의 배신. 그리고 나는 순진한 바보는 이제야 무언가를 알아차린 것이다. 도넛이 든 가방이 손에서 미끄러져 둔탁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회의실 안에 목소리가 멎는 것을 들었다. 기다리지 않았다. 돌아서서 미친 듯이 버튼을 누르며 엘리베이터로 달려갔다. 민준이 복도로 나오기 전에 문이 닫혔다. 어떻게 집에 도착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버스였을까? 지하철? 택시? 내 주변의 세상은 눈물과 분노로 흐릿했다. 머릿속에는 오직 그들의 말, 그들의 친밀함, 1년간의 거짓말만이 맴돌았다. 3시간 후 민준이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부엌 식탁에 얌전한 학생처럼 손을 모으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내가 아직 깨어있는 것을 보고 놀란 듯했다. 수진아? 왜 아직 안 자? 그가 현관에 외투를 걸며 물었다. 당신 기다렸어. 나는 속에서 모든 것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다. 마감이 있어서 늦게까지 남아야 했어. 그의 거짓말은 마치 수백 번 연습한 것처럼 너무나 쉽고 자연스럽게 나왔다. 나는 그를 내가 12년 동안 사랑했던 남자를 바라보았다. 다른 여자의 품에서 막 돌아와 우리의 집, 우리의 침실로 들어온 남자를. 당신 사무실에 갔었어. 나는 조용히 말했다. 2 사람 봤어.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다시 열었다. 필사적으로 거짓말을 찾고 있는 것이 보였지만 더 이상 거짓말의 여지는 없었다. 수진아, 그건 그런 게 아니야. 그가 말을 시작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1년이야, 민준. 빌어먹을 꼬박 1년. 내 목소리는 차가웠고 내 자신의 귀에도 낯설게 들렸다. 그리고 그 시간 내내 당신은 내가 예민하고 망상에 빠졌다고 말했지. 전문가처럼 나를 가스라이팅했어. 우리 이거 해결할 수 있어. 그가 가까이 다가오며 말했다. 그건 아무 의미 없어, 그냥. 나가. 내가 그의 말을 끊었다. 짐 싸서 나가. 당신 보고 싶지 않아. 그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았다. 일어나서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가 아파트를 돌아다니는 소리, 옷장을 여는 소리, 짐을 싸는 소리가 들렸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을 때 나는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다. 크리스마스는 혼자 보냈다. 부산에 계신 부모님의 초대를 거절하며 도서관에 갑자기 대타로 일해야 한다는 거짓말을 했다. 민준에 대한, 우리 결혼 생활에 대한, 그리고 울어서 퉁퉁 부은 내 얼굴에 대한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는 매일 전화했다. 메시지를 보냈다. 대화를,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다. 나는 그를 무시했다. 설명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회의실의 그 장면이 그의 첫마디 거짓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었다. 새해 전날, 인천에서 고등학교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인 지혜에게서 전화가 왔다. 현우랑 홍대 클럽 파티에 갈 건데 그녀가 말했다. 너도 같이 가. 너 혼자 집에 처박혀 있게 두지 않을 거야. 나는 거역할 힘이 없었다. 민준의 외도를 알기 전에 샀던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잠 못 이룬 밤의 흔적을 가리는 화장을 하고 클럽으로 향했다. 음악은 너무 시끄러웠고 사람들은 너무 즐거워 보였고 칵테일은 너무 달았다. 배 앉아 춤추는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을 때 누군가 내 옆에 앉는 것을 느꼈다. 당신도 이런 연말 파티 싫어하죠? 검은 머리에 다정한 미소를 가진 남자가 물었다. 저는 지훈이라고 합니다. 현우 친구예요. 수진이에요. 나는 악수를 하며 대답했다. 네, 저도 싫어해요. 우리는 밤새도록 이야기했다. 지훈은 이혼 전문 변호사였다. 내가 내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의 눈이 전문가적인 관심으로 빛났다. 증거는 있나요? 그가 물었고 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자 설명했다. 외도에 대한 증거요. 사진, 녹음, 메시지 같은 거요. 법정에서 그의 불륜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이요. 나는 아직 이혼에 대해, 특히 법정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훈의 말은 내 마음속에 남았다. 다음 날 샴페인 때문에 약간의 두통을 느끼며 나는 행동을 개시했다. 먼저 민준이 급하게 집에 두고 간 컴퓨터를 뒤졌다. 그의 비밀번호를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우리의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고통스러운 아이러니였다. 그의 이메일함에서 하연이 보낸 수십 통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일부는 업무 관련이었지만 대부분은 매우 사적인 내용이었다. 주말 여행을 계획하고 다정한 말을 주고받았다. 그녀가 그에게 보낸 사진 중 하나에서는 속옷 차림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나는 모든 메시지를 스크린샷으로 찍어 USB에 저장했다. 그 다음 그의 클라우드 계정으로 들어가 H라는 폴더에서 훨씬 더 은밀한 사진들을 찾아냈다. 보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로 사본을 만들었다. 그의 검색 기록에서는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레스토랑의 테이블 예약, 양양의 호텔 검색 기록을 발견했다. 모든 것을 꼼꼼하게 기록했다. 컴퓨터를 끝내고 그의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가 옷장에 두고 간 재킷 주머니에서 지난달 그가 인천으로 출장을 갔다고 했던 날짜의 고급 레스토랑 2인용 저녁 식사 영수증을 발견했다. 새해 전날 밤 이후로 계속 연락을 유지하던 지우는 신용카드 내역서도 확인해보라고 조언했다. 아내로서 나는 민준이 대부분의 것을 결제하던 우리 공동 계좌에 접근할 수 있었다.
거래 내역은 그의 배신의 지도와 같았다. 호텔, 레스토랑, 나에게는 절대 사주지 않을 보석 가게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카페에서 만나 내가 모은 모든 자료를 보여주자 지훈이 말했다. 이걸로 법원에 가면 그의 유책 사유로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당신에게 더 유리하게 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이혼을 원하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내 안의 일부는 그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준을 사랑하고 있었다. 내 안의 일부는 여전히 좋았던 순간들, 함께했던 계획들, 꿈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지금 결정할 필요는 없어요. 지훈이 내 마음을 읽은 듯 덧붙였다. 하지만 만일을 대비해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건 좋은 일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강을 따라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얼어붙은 풍경을 바라보았다. 내 안에 무언가도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한때 내 관계의 기반이었던 신뢰가 너무나 깊이 손상되어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집에 돌아오니 민준이 장미 꽃다발을 들고 문 앞에 서 있었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그의 눈은 용서를 구걸하며 말했다. 망설였다. 증거가 담긴 USB가 주머니에서 돌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나는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다. 그가 알지 못하는 힘을 내가 쥐고 있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그를 무너뜨릴 수 있었다. 좋아. 나는 마침내 문을 열며 대답했다. 얘기하자. 무슨 말을 할지 아직 몰랐다. 그에게 기회를 줄지 아니면 수집한 증거를 정의와 우리 결혼의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싸움의 무기로 사용할지.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것은 나의 결정이 될 것이다. 더 이상 누구도 나를 조종하거나 거짓말하게 두지 않을 것이다. 그 힘은 이제 나의 것이었다. 한때 우리 집이라고 불렀던 아파트로 민준을 들여보냈다.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다. 갑자기 씁쓸해진 추억으로 가득 찬 공간이었다. 우리가 아침 커피를 마시며 주말이나 휴가를 계획했던 부엌에 앉았다. 그가 가져온 장미는 조리대 위에 놓았다. 꽃병에 꽂을 생각은 없었다. 그가 다시 내 삶에 뿌리 내리려 하는 것처럼 그 꽃들이 내 삶에 뿌리 내리기를 원하지 않았다. 수진아, 당신이 본 건? 그가 입을 열었고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실수였어. 아주 큰 실수. 나는 그를 차분히 바라보았다. 수년 동안 사랑했던 남자가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다. 아니면 마침내 그의 본 모습을 보게 된 것일까? 1년은 실수가 아니야, 민준.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1년은 의식적인 선택이야. 매일매일 나를 속이기로 한 수천 번의 결정이라고. 사랑해. 그가 식탁 너머로 내 쪽으로 손을 뻗으며 말했다. 나는 그 손을 잡지 않았다.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당신이야. 언제나 당신이었어. 하영과의 관계는 그냥 섹스? 내가 그의 말을 끝냈다. 아드레날린, 흥분, 정확히 뭐였는데? 민준? 우리 12년 결혼 생활을 무엇 때문에 망쳤는지 알아야겠어. 그는 내 시선을 견딜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잠시 침묵했고 나는 기다렸다. 그 많은 거짓말 끝에 나는 적어도 솔직함은 받을 자격이 있었다. 처음에는 그냥 우정이었어.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러다 나도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그녀는 거기 있었고 내 말을 들어줬고 나를 존경해줬어. 그런데 당신은 점점 더 멀어졌잖아. 당신 책에, 당신 생각에 빠져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내 잘못이라는 건가? 내가 그에게 충분한 관심을 주지 않아서 다른 여자의 품으로 밀어 넣었다는 건가? 책임 전가하지 마. 나는 씩씩거렸다. 나는 여기 있었어. 계속 여기 있으면서 당신을 기다리고, 당신을 걱정하고, 당신을 사랑했어. 늦게 들어오기 시작한 건 당신이야. 집에 있을 때조차 다른 곳에 가 있었던 것도 당신이고,
먼저 멀어진 건 당신이라고. 그는 더 이상 논쟁할 힘이 없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 말이 맞아. 그가 마침내 인정했다. 내 잘못이야. 오직 내 잘못. 그래서 기회를 달라고 부탁하는 거야. 이걸 바로잡을 단 한 번의 기회를. 하연이랑은 헤어졌어. 끝이라고. 우리 결혼을 지키고 싶다고 말했어. 나는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한 점의 기쁨도 없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믿어야 한다고? 1년 동안의 거짓말 끝에 나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나 다 알아, 민준. 당신들 여행, 당신의 출장, 그녀가 보낸 사진들, 당신이 사준 선물들까지. 전부 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는 곧 터져서 그의 세상의 남은 조각들을 파괴할 폭탄처럼 USB를 쳐다보았다. 내 컴퓨터를 뒤졌어. 그의 목소리에는 불신이 담겨 있었다. 당신은 내 사랑을 배신했고 나는 받아쳤다. 이제 쌤쌤이네. 그는 벌떡 일어나 부엌을 몇 걸음 서성이다가 등을 돌린 채 싱크대에 기댔다. 그의 어깨가 떨렸지만 분노 때문인지 무력감 때문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가 돌아서지 않은 채 마침내 물었다. 이혼? 그것은 내가 몇 주 동안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이었다. 우리 결혼을 끝내고 싶을까?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 다시 그를 믿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알아. 당신 없는 시간, 당신의 거짓말 없는 시간, 당신의 존재 없는 시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가 돌아섰고 그의 눈에서 눈물을 보았다. 한때 민준이 우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찢어졌을 것이다. 이제는 단지 피곤함만 느껴졌다. 기다릴게. 그가 조용히 말했다. 얼마가 걸리든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마. 나는 일어서며 대답했다. 당신 이미 약속 지키는데 문제가 있었잖아. 그는 더 이상 항의 없이 나갔다. 그가 나간 뒤 문을 닫고 나는 문에 기대어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이상한 공허함을 느꼈다. 안도감도 슬픔도 아닌 너무나 오랫동안 내 삶을 뒤흔들었던 폭풍이 지나간 뒤에 고요함 같은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평온하게 잠들었다.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는 못했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알았다. 진실은 고통스럽더라도 거짓말보다 낫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마침내 진실의 편에 섰다. 날들은 새로운 리듬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해가 뜨기 전 일찍 일어나 창가에서 커피를 마시며 서울이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도서관으로 출근했고 그곳에서 책들은 내 생각으로부터 피난처를 제공해 주었다. 저녁에는 성수동의 요가 스튜디오에 등록했다. 이전에는 특별히 운동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균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무언가가 필요했다. 겨울을 보낸 식물처럼 나는 서서히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다. 결혼 후 연락이 끊겼던 대학 동기인 바실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는 서울숲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내가 민준의 외도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녀는 내 손을 잡고 굳게 쥐었다. 원래 그런 놈이었어. 그녀가 확신에 차 말했다. 네 생일 때 한 학년 아래 그 금발 여자애한테 작업 걸던 거 기억나? 너만 빼고 다들 봤어. 기억나지 않았다. 어쩌면 기억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나는 항상 그의 바람기를 원래 저런 사람이야. 아무 의미 없어. 어차피 나한테 돌아와 라며 합리화하며 눈 감아 주었을지도 모른다. 민주는 규칙적으로 전화했다. 메시지를 보내고 어떻게 지내는지 필요한 것은 없는지 물었다. 때로는 짧고 사무적으로 대답했다. 대부분은 그의 연락 시도를 무시했다. 내 자신의 생각을 듣기 위해 그 침묵과 공간이 필요했다. 어느 날 저녁 엄마가 찾아왔다. 주말에 쇼핑하러 부산에서 올라오셨다고 했지만 사실은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알았다. 거실에 앉아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과자와 함께 차를 마셨다. 살이 빠졌구나. 엄마가 나를 유심히 살피며 말했다.
하지만 좋아 보여. 뭔가 힘이 느껴져.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래, 그 힘이 느껴졌다. 아직 완전한 행복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희생자처럼 느껴지지도 않았다. 아빠가 이혼 서류는 냈는지 물어보시더라. 엄마가 불확실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보수적인 부모님에게 이혼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직요? 나는 대답했다. 아직 생각 중이에요. 네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린 널 지지할 거라는 거 알지? 엄마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하지만 이것도 생각해봐. 네가 다시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몇 주 동안 나를 괴롭혔다. 한 번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을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그 대가는 얼마나 클까? 내 존엄성, 잠 못 이루는 밤들, 그가 어디서 무얼 하는지 신경 쓰며 보내야 할 시간들. 2월, 밸런타인데이에 민준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꽃인 튤립 꽃다발을 들고 도서관 앞에 나타났다. 그는 단정하고 잘생겨 보였지만 피곤함이 그의 얼굴에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저녁 식사에 동의했다. 중립적인 장소, 시내의 레스토랑, 평정을 유지하기 쉬운 공공장소였다. 보고 싶어. 웨이터가 우리 음식을 가져왔을 때 그가 말했다. 우리 삶이. 어떤 삶 말이야, 민준? 나는 포크를 내려놓으며 도며 물었다. 내가 거짓 속에서 살았던 그 삶? 아니면 내가 상상했던 그 삶? 진짜 삶. 그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다. 내가 모든 것을 망치기 전에 우리가 가졌던 삶. 그리고 내가 그런 바보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가질 수 있었을 삶. 그를 믿고 싶었다. 내 안의 일부는 여전히 그를 사랑했다. 수많은 세월, 수많은 추억을 공유한 남자를. 하지만 날마다 강해지는 또 다른 일부는 어떤 것들은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때로는 새로운 것을 짓기 위해 그것들이 무너지도록 내버려 둬야 한다는 것을. 우리 이혼해야 할 것 같아. 나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게 우리 둘 모두에게 최선일 거야. 항해, 눈물, 분노를 예상했다. 하지만 그는 마치 이미 예상했다는 듯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게 당신이 원하는 거라면? 그가 말을 시작했지만 내가 끊었다. 이건 내가 원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야, 민준. 이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의 문제야. 나는 앞으로 나아가야 해. 이 장을 닫아야 한다고. 다음 날 지훈에게 전화와 했다. 그는 내 사건을 맡아 서류를 준비하고 법정에서 나를 대리하기로 동의했다. 과정은 소란스럽지 않아도 되었다.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었고 민주는 방어하거나 일을 어렵게 만들 생각이 없었다. 봄은 첫 재판을 가져왔다. 나는 법정 방청석에 앉아 민준의 변호사가 그의 의뢰인이 외도를 저질렀고 금전적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모든 조건에 동의한다고 진술하는 것을 들었다. 민준을 보았다. 그는 꼿꼿하고 침착하게 앉아 있었지만 우리의 눈이 마주쳤을 때 그의 눈에서 슬픔과 후회를 보았다. 집으로 가는 길 광화문 광장을 따라 걸으며 이상한 가벼움을 느꼈다. 몇 달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게가 갑자기 사라진 것 같았다. 아직 자유롭지는 않았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기혼 상태였다. 하지만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느꼈다. 나 스스로 나만의 원칙에 따라 세울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 저녁에 지혜가 전화와 했다. 기분 어때? 그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좋아. 나는 대답했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에 놀랐다. 정말 괜찮아. 그럼 이제 사람들 좀 만나야 하지 않겠어? 그녀가 제안했다. 내 친구가 토요일에 물레동 갤러리에서 전시회 오프닝을 해. 좋은 사람들, 좋은 음악, 공짜 와인. 어때? 망설였다. 준비가 되었을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열고 싶을까? 안 될 거 없지. 나는 마침내 대답했다. 내 삶에 예술이 좀 필요해. 갤러리는 물레동의 오래된 공장에 자리 잡고 있었다. 거친 벽돌벽, 산업용 조명, 오래된 기계 자국이 남은 나무 바닥.
벽에 걸린 그림들은 추상적이었고 강렬한 색채와 역동적인 선으로 가득했다. 현대 미술에 대해 잘 알지는 못했지만 그 캔버스에는 시선을 끄는 무언가가 있었다. 아마도 솔직함 혹은 용기였을 것이다. 지혜는 나를 몇 사람에게 소개해 주었지만 이름과 얼굴이 머릿속에서 뒤섞였다. 낯선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하는지 잊어버린 것처럼 어색했다. 플라스틱 컵에 담긴 와인을 마시며 인파를 구경하며 한쪽 벽으로 물러났다. 사람들보다 그림이 더 좋으신가 봐요?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약간 희끗희끗한 관자놀이를 가진 어두운 스웨터와 청바지를 입은 키 큰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따뜻한 갈색 눈과 다정한 미소를 가지고 있었다. 잘 모르겠네요. 나는 대답했다. 아직은 적응하는 중이에요. 저는 서준이라고 합니다. 그가 손을 내밀며 자신을 소개했다. 작가 친구예요. 수진이에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작가의 친구의 친구의 친구랄까요? 말이 된다면요. 그가 웃었고 그의 웃음은 깊고 자연스러웠으며 거짓의 그림자가 없었다. 우리는 그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책, 영화, 그리고 우리 눈앞에서 변해가는 서울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준은 건축가였고 오래된 건물 복원을 전문으로 했다. 그는 물레동의 건물들, 그 역사, 그리고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말이 너무 많았네요. 죄송합니다. 그가 어느 순간 말했다. 제가 낡은 벽에 대한 집착으로 사람들을 지루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전혀 지루하지 않아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열정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건 좋은 일이에요. 우리는 언젠가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에 함께 가자는 약속과 함께 전화번호를 교환했다.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나는 이혼 중이었고 감정적으로 지쳐 있었으며 내 인생의 새로운 남자는 가장 마지막에 필요한 것이었다. 하지만 며칠 후 그가 서울숲으로 산책 가자고 전화했을 때 나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다. 봄이 만개했다. 나무들은 신선한 녹색으로 뒤덮였고 화단에는 튤립이 피었으며 공원 주변에는 자랑스러운 공작들이 거닐고 있었다. 서준은 보온병에 커피를 담아오고 좋아하는 빵집에서 사온 과자도 가져왔다. 공식적인 데이트는 아닙니다.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좋은 커피와 공작을 좋아하는 두 어른의 만남이라고 하죠. 그와 함께 있는 것이 편안했다. 쉬웠다. 꾸밀 필요도 노력할 필요도 없었다. 나는 그에게 민준에 대해, 배신에 대해, 그리고 진행 중인 이혼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판단 없이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흔히 나타나는 조언 없이 주에 깊게 들었다. 제 아내는 5년 전에 떠났어요. 내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가 말했다. 바람을 피운 건 아니었고 그냥 저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된 거죠. 저와 함께 있으면 황금 세장 속에 있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안전하지만 갇혀있는 느낌이라고.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 사이에 생기는 갑작스러운 유대감을 느끼며 내가 물었다. 처음에는 지옥이었죠. 그가 인정했다. 그 다음엔 연옥이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냥 삶이에요. 제가 계획했던 것과는 다르지만 제 자신의 삶이죠. 이후 몇 주 동안 우리는 정기적으로 만났다. 산책하러, 영화 보러, 저녁 식사하러. 우리는 이것을 데이트라고 부르지 않았지만 만날 때마다 우리 사이에 무언가가 자라났다. 열정이라기보다는 이해, 존중, 그리고 그 이상의 무언가가 섞인 우정. 6월에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다. 법원에서 마지막 재판 날짜를 정했고 그 후에는 공식적으로 이혼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변호사와 통화한 직후 서준에게 전화했다. 지금 가도 될까요? 내가 물었다. 친구가 필요해요. 그는 마포구의 오래된 아파트에 살았는데 책과 지도, 건축 스케치로 가득 찬 집이었다. 그는 직접 만든 케이크와 차로 나를 맞이했다. 이제 끝날 거야. 나는 그의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일주일 후면 난 공식적으로 자유야. 기분이 어때요? 그가 내 옆에 앉으며 물었지만 너무 가깝지는 않았다.
그는 항상 내 공간을 존중해 주었다. 슬퍼요. 나는 인정했다. 하지만 또 평온해요. 마침내 숨을 제대로 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가 부드럽게 내 손을 건드렸다. 이별에서 가장 힘든 건 상대방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모든 계획, 꿈, 미래에 대한 상상까지 잃어버린다는 거라고 늘 생각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마치 가능했던 삶의 죽음 같죠. 정확히 내가 느끼는 바였다. 나를 배신한 남자, 민준을 애도하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계획했던 삶을 애도하는 것 같았다. 우리가 갖지 못한 아이들, 우리가 가지 못한 여행, 우리가 함께 보내지 못할 노년. 그런데 그거 알아요? 서준이 내 손을 살짝 쥐며 덧붙였다.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요. 새로운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 어느 날 잠에서 깨면 그 새로운 가능성들이 잃어버렸던 것들만큼이나 흥미롭다는 걸 깨닫게 돼요. 마지막 재판날 서준은 법원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건 나의 길이었고 나 혼자 가야만 했다. 민주는 그의 변호사와 함께 있었다. 그는 단정하고 침착해 보였지만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그의 눈에서 내가 마음속으로 느끼던 것과 같은 슬픔을 보았다. 끝은 필요하더라도 항상 어렵다. 재판은 짧게 끝났다. 판사는 민준의 유책을 인정하며 이혼을 선고했고 나에게 위자료와 재산의 일부를 판결했다. 우리는 서류에 서명했고 잠시 법원 복도에 서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미안해. 민준이 마침내 말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 나는 대답했다. 그리고 정말로 알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미워하지 않았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형성하는 일부가 되었다. 법원에서 나왔을 때 서준이 계단에 들꽃 다발을 들고 서 있었다. 단순하고 진실하며 가식 없는 꽃이었다. 자유로운 여성이 된 기분이 어떠세요? 그가 미소 지으며 물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나는 꽃을 받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알아가고 싶어요. 우리는 한강을 따라 산책했다. 태양은 밝게 빛났고 강물은 반짝였으며 우리 주변에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개와 함께 있는 사람들, 아이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로 삶이 넘쳐 흘렀다. 누구의 드라마를 위해서도 멈추지 않고 우리 모두를 싣고 계속 흘러가는 삶. 가장 이상한 게 뭔지 알아요? 벤치에 앉았을 때 내가 말했다. 이 모든 달 동안 이 날이 오면 완전히 무너지거나 완전히 해방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나 자신 같아요.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은 그냥 나 자신. 서준이 내 어깨를 감쌌고 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 제스처에는 열정이나 약속은 없었다. 단지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인간적인 온기, 존재감만이 있었다. 좋은 시작인 것 같네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